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받았으니 우리나라 영화 100주년 만에 100주년 기념하는 해에 위대한 검자탑을 쌓았다. 싫어하는 인생공부 송희복의 서정시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강의, 즉 특강을 하나 할까 합니다. 영화 기생충에 관한 특강입니다. 왜 이것을 하게 되느냐 하면 며칠 전에요, 어느 대학에서 줌 특강으로 줌을 통한 특강을 의뢰해와서 제가 2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유명한 영화죠, 기생충에 관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까 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시가 아니라 영화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이라고 하는 제목부터 먼저 보죠. 원래 뜻은 기생충이 뭡니까? 숙주에 붙어 사는 생명체가 바로 기생충 아닙니까? 이 영화에서는 부자에게 빌붙어 사는 빈자들의 이야기다.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 그런 뜻을 염두에 두다기보다는 영화 속에, 영화가 좀 꽤 깁니다. 132분짜리 영화니까요. 기생충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기생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차지하는 것은 아주 미시적인 부분이다. 아주 거시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미시적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마 차관은 이렇게 했대요. 본인이 밝힌 바 있지만 일가족, 그러니까 가족 사기단, 그 영화에는 가족 사기단이란 말이 나옵니다. 가족 사기단이라고 합시다.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아버지 이름은 기택, 송강호 배우가 배역을 맡았습니다. 송강호 잘 알죠? 기택. 그리고 아내는 충숙, 자녀는, 아들은 이름은 기우고 딸은 기정입니다. 아버지, 아들, 딸이 기자로 시작됩니다. 기택, 기우, 기정. 그러니까 3기 1충. 아내 이름은 충숙으로 나오는데 3기 1충. 이것을 조합하다 보니까 기생충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단순한 명명법이다. 꼭 반드시 좀 임의적이지 필연적인 명명, 이름 붙이기는 아니다. 그러나 부자에게 빌붙어 사는 존재라는 점에서는 기생충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 문강이라고 하는 배우가 등장하죠. 문강 역을 나온 이정은이라는 배우는 뮤지컬 배우로서 이름이 있대요. 알레라고 하는 뮤지컬에서 크게 연기력을 보여주었는데, 이걸 지켜본 감독 봉준호는 내 영화에 이 배우를 쓰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강이라고 하는 가사 도우미 역으로 이정은을 픽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목소리의 달인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주 뛰어난 연기력을 가진 배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봉준호 영화는 복합 장르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장르 영화이긴 장르 영화인데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극, 사회극, 범죄극, 미스터리, 코미디, 공포 다 해당이 된다. 그래서 봉준호 영화에서의 장르는 특정할 수 없고 봉준호 자체가 장르다, 이런 찬사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봉준호의 미세한 어떤 부분들, 잔주름을 잡는 부분들, 이것을 디테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봉준호 디테일이란 말이 있어서 이것을 줄여서 봉테일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처음에 아이디어를 얻는 시기는 대체로 한 2-3년 걸렸는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수로 하면 한 3년,
만으로 하면 한 2년 걸리대요. 그 결과 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요 2, 3년 동안 부지런히 메모를 했는데 그 메모한 쪽수가 불과 15페이지에 불과하였다. 이 15페이지의 메모, 이것을 흔히 영화판에서는 시놉시스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소설도 무슨 장편 소설을 갖다가 어디 뭐 투고한다 하면 뭐 축약본을 제출해라, 이 말을 시놉시스란 말을 씁니다. 보통 영화계에서는 시놉시스라고 하면 감독이 처음 아이디어를 더 올렸을 때의 그 메모한 종이를 이야기하는데 15페이지짜리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화를 만들 작업을 하는데 뭐 영화 감독 돈이 있습니까? 후원하는 자본이 있어야 되겠죠. 후원하는 자본이 없으면 아무리 아이디어가 독창적이어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7년이 되면서 갑자기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4인 두 가족의 이야기, 부자와 빈자라고 하는 대칭적 구조로 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나타내는 중천구조, 대칭적 구조를 나타내는 4인 가족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가제, 영화의 가제를 데칼코마니라고 설정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한 가족이 더 끼어듭니다. 지하실 부부, 문광이라고 하는 전직 가사도우미가 지하실에 숨어 있는 남자의 아내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지하실 부부가 등장하면서 한 지붕 세 가족 이야기가 되면서 제목도 자연스럽게 데칼코마니에서 기생충으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칭적 구조에서 이제 비대칭적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뭐랄까 삼각 구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충이라고 하면 벌레인데, 벌레란 말은 우리말이고 충은 한자인데 원래는 이 벌레가 좋은 말로 썼습니다. 일벌레, 책벌레. 우리가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좀 잘 사는 나라로 바뀌고 민주화가 되고 하는 것은 교육이죠. 그래서 책벌레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책벌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일을 많이 하면, 공장에서 일을 많이 하고 회사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높게 평가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그 산업 여군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을 일벌레라고 하죠. 그 크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일벌레입니다. 막 잠도 자지 않고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조금 그런 사람이 줄었지만 개발도상국의 대한민국을 일으킨 사람들은 일벌레, 또 교육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책벌레. 그런데 이 2010년대에 와서 이 벌레가 나쁜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되었거든요. 우리의 그 2010년대 좀 뒤틀려진, 일그러진 사회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충이 어느새 전미사가 되면서 엄마들이 모여 있는 것을 엄마청들, 그러니까 3, 40대, 주로 40대죠. 학부형, 학부모 중에서도 엄마청들. 자, 맘충. 노인들이 모여 있다. 저게 모여서 무슨 장기나 뜨고 바둑이 된다. 막걸리나 마신다. 노인충. 그러니까 사회에 안에 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거다. 예, 뭐 그런 뜻이겠죠. 학생들은 학교에서 밥을 공짜로 주니까 급식충. 그리고 극우 세력을 일배충. 뭐 이런 무슨 충충충충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요즘 2020년대에 와서는 그런 일이 조금 많이 잦아들었는데 2010년대에는 그런 충충충 하는 이 충전미사가 많이 안에 붙었는데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여주는 조어였다. 이제 그걸 또 반영한 것이 이 영화 제목을 붙이는데 일조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2018년에 영화가 촬영이 되고 제작이 되는데 1년 내내 한 게 아니고 하여튼 수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만들어 놓고 또 한 반년 정도는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왜? 영화가 아까우니까 바로 개봉하지 않고 영화제에 출품하려고. 그래서 칸 영화제에 출품합니다. 그때가 2019년 5월 달입니다.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출품을 함으로써 칸
영화제에서 첫 상영이 이루어집니다. 영어 자막을 입혀서 상영을 했겠죠. 칸 영화제 같으면 세계 국제 영화제, 필름 페스티벌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2차 대전 직후에 프랑스가 만든, 그러니까 올해의 기준을 본다면 2025년 기준을 본다면 무려 한 80년 가까이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이전에부터 또 만들어진 영화제도 있었죠. 베네치아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라고 하죠. 영어로는. 또 그리고 베를린 영화제, 뭐 이런 것들이 유럽의 아주 역사가 깊은 영화제다. 또 영화제 하면 유명한 거 있죠. 가장 대중적으로 유명한 영화, 미국에서 하는 아카데미 영화, 오스카 영화제라고 하죠. 아카데미 영화제는 주로 영어권 영화를 안에 대상으로 하는데, 좀 세월이 흘러가면서 비영어권 영화도 장려하면서 끌어들여서 상을 주기도 하는데, 최근 와서 이제 그런 일들이 보여집니다. 원래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하여튼 그 두 영화제가 제일 유명해요. 칸 영화제 같으면 영화의 그 좀 예술 분야의 뭐 혁신 같은 거, 실험 같은 거, 예술적인 면, 이런 것을 중시하는 영화제라고 한다면, 아카데미 영화제는 대중 예술로서 참 화려하게 짝이 없는 그런 영화제인데, 하여튼 이 영화가 칸 영화제 출품을 해서 최우수 작품상, 모든 영화제의 대상은, 그랑프리는 뭐냐? 작품입니다. 영화 그 자체, 작품이 최고의 상입니다. 대상입니다. 최우수 작품상이 1등상이에요. 무슨 영화제마다. 보통 두 번째는 무슨 영화제마다 좀 다른데, 뭐 감독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최우수 감독상이라 하기도 하고, 뭐 심사위원 대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공통적으로 1등은 최우수 작품상이다. 그 최우수 작품상을 칸 영화제, 칸느라고도 합니다. 뭐 프랑스어는 니언으로 끝나면 또 너가 뭐 살짝 달라붙는데, 요즘은 너자를 보통 빼고 외래어 포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프랑스 발음은 너를 조금 들리든 말듯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칸느 영화제인데 요즘은 칸 영화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칸 영화제, 칸이라고 하는 남부 프랑스 해안 도시입니다. 아주 경치가 좋아요. 우리나라로 하면 해운대 같은 곳입니다. 그게 그 영화제 출품해가지고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황금 종려상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아열대성 나무가 있어요. 어디 가만 볼 수 있다? 제주도 가만 볼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 황금 종려상. 그래서 황금 종려상,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때가 언제냐? 2019년, 지금부터 6년 전인데, 우리나라 영화 역사의 100주년 되는 해야. 3.1 운동이 일어난 1919년에 우리나라 영화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어리적 구토. 필름도 없습니다. 막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어리적 구토. 의리를 지키다 할 때 의리적. 의리 있는 무슨 토론, 뭐 그런 뜻입니다. 구토가 토론. 예, 뭐 토하는 게 아니고, 한자로.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의리에 관한 무슨 토론, 이런 뜻인가 봐요. 뭐 영화 내용도 잘 모르고, 영화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100주년 된 해가 2019년이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황금 종려상을 받았으니 우리나라 영화 100주년 만에 100주년 기념하는 해에 위대한 금자탑을 쌓았다.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듬해 아카데미 상에 출품을 해서 이게 또 대박이 난 거예요.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또 그리고 국제장편영화상 4관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짜배기 골고루 다 한 거예요. 무슨 배우상은 못 받았지만 하여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록만 두고 볼 때 우리나라 영화의 지금 올해 2025년 중에서 106년째가 되는데 최고의 작품입니다. 수상 기록 하나만 두고 볼 때. 그건 내 나이가 지금 70다 돼가는데 앞으로 이런 기록을 갖는 영화가 나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강의를 듣는 20대 젊은 분들은 모르지. 이보다 더한 그 영화도 나올 수 있겠죠. 50년 후에, 60년 후에. 근데 내 그 나이를 볼 때는 앞으로 이만한 안에 그 위협을 이룰 수 있는 영화가 과연 나오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상 기록의 측면을 볼 때 한국 영화 역사 106년의 역사에서 최고의 작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대칭에서 비대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 이런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구조적 모순. 꼭 안에 그 중청 관계를 맺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요즘 말로 하면 각과 을, 부자와 빈자, 교육받은 상과 무지랭이 뭐 이렇게 이분화된 어떤 사회 구조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갑을 관계가 어떻게 되냐 하면 옛날에는 각과 을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각과 을이 대립을 했는데 지금 21세기에 와서는 각과 을도 대립하면서 을끼리 싸움을 합니다. 특히 2010년대에 오면 을들끼리 이렇게 많이 대립하는 그런 그 관계 설정. 노동자들끼리도 노조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분화가 되고 대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망하지 않은 거냐 하면서 서로 안에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안에 실제는 폭력을 저지르고. 가장 쉽게 이야기할게요. 동네에 빵집에 A 빵집, B 빵집, C 빵집이 있는데 이 빵집들이 경쟁을 위해서 자꾸 조금씩 가격을 내려요. 그러면 A 빵집, B 빵집, C 빵집이 다 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을과 을의 안에 투쟁이다. 근데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을과 을. 그러니까 기택내 4인 가족과 문각내 2인 가족이 저끼리 또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언니 왜 이래요? 같은 부르 이웃끼리 하니까 나는 부르 이웃 아니야. 너만 부르 이웃이야. 너희들만 부르 이웃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칭 관계가 아니고 비대칭 관계의 그 대립. 그러니까 아주 독특하게 지금 흘러가는 건데 장강명의 소설 산자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2010년대 말에 나온 소설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 사회의 안에 불행선을 보여준 것을 반영한 영화다. 그러니까 무슨 이상을 제시하는 영화가 아니라 좀 안에 그 한국 사회에 일그러지는 모습, 불행한 모습을 들추내는 영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이 영화의 내 나름대로의 어떤 한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결국은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는 직선 개념이 있고 U자로 이렇게 꺾이는 곡선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기역자로 꺾이는 직선 개념의 사회다. 그런데 뭐 기역자로 꺾이는 게 뭘 얘기하시는 거죠? 기역자로 꺾인다 하는 것은 갑자기 추락하는 거. 갑자기 이렇게 추락하는 건데 지금도 안에 우리 그 정치 상황들 보면 갑자기 추락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런 것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뭐 나는 유럽을 안에 이렇게 동경을 하거나 이상적인 사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프랑스 파리에 가도 얼마나 안에 소매치기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매치기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 사회에서. 일본은 더더욱 없고. 그래도 유럽의 복지국가, 복지사회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유럽의 좋은 점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우리 같은 기역자 직선 사회가 아니라 U자 곡선 사회다.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안에 추락하거나 갑자기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곡선으로 둥그렇게 이렇게 바뀌어 나가니까 예측 가능한 사회인데 우리는 예측 가능한 사회가 아니고 기역자를 꺾였으니까 행복에서 갑자기 불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역자 직선은 불행선이라고 한다면 U자 곡선은 행복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는 한국 사회의 그 일그러진 모습 부정적인 면을 덜쳐낸 영화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사회극, 사회 드라마인데 사회극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몽극이 있고 반사회극이 있습니다. 사회극과 반사회극 하면 대립관계인 것 같지만 여기 내가 말하는 사회극과 반사회극은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그러니까 사회극 속에 반사회극이 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좀 반사회극에 가깝다. 그래서 반사회극이란 뜻은 사회에 대해서 조금 불만, 좀 부정적인 면 이런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봉준호 감독은 자기 스스로 이야기해요. 남들이 자꾸 나를 자파라고 하고 나를 자꾸 안에 반자본주의자라고 하는데 너무 그러지 말라. 내 나름대로 또 뭐 철학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좀 보수주의자들이 볼 때는 좀 빼딱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고 좋게 이야기하자면 영화인으로서의 진보주의자. 그 영화인들은 대부분 진보주의자. 그러니까 얘기하신 거가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현실의 문제를 뭐랄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래서 더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긍정적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답이랄까 그런 거는 제시를 못했다는 얘기신가요? 그런 점도 되겠습니다. 더 철학적으로 아니면 더 그거를 더 깊게 생각하는 하여튼 그런 경지까지는 못 갔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리 PD님이 아주 좀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의 어떤 비전을 제시할 만한 어떤 철학에는 이르지 못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앞으로는 젊었으니까 앞으로는 또 많은 영화를 통해서 어떤 안에 또 영화를 보여줄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뭔가 분명히 또 바뀌리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위협은 달성했지만 사회를 전망하는 면에 있어서는 한계가 적지 않다고 보여주고요. 영화적인 면에서도 조금만의 나도 영화평론가로 오래 활동했으면 조금만의 마음이 들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나치게 비속어가 많아요. 가족들끼리 딸이 아빠 보고 아빠 술 섞어 먹으면 개가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아내가 남편 보고 자기 바퀴벌레처럼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나리오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화 대사로 그렇게 거의 안에 대부분 반영이 됐으니까. 또 그리고 여동생이 오빠 보고 조카 이런 좀 말도 한단 말입니다. 이런 우리 경우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콩가루 집안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국립도서관에 가서 시나리오, 살 수도 없어서 시나리오를 복사를 했어요. 시나리오 부분만 146쪽까지입니다. 굉장히 길죠. 그 뒤에 또 다른 부록들도 있었는데, 읽어보는데도 한 7, 8시간 걸려요. 꼼꼼히 내가 논문을 준비할까 해서 읽어보니까, 영화 언어가 조금만의 좀 지나치게 비속어가 많다. 물론, 영화에서의 비속어는 또 훌륭한 영화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안에 내용의 책도 기재된 것도 있습니다만, 근데 좀 극단적이지 않느냐. 또 그리고 가족끼리 대화하는데 비속어가 아무리 막장 집안이라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런 경우가 우리는 1%도 안 되거든요. 거의 없는데, 물론 막장 가족 같으면 몰라도 100 가구 중에 1%도 안 되는 그것을 이 영화에 이렇게 실현시킨다는 것은 핍진성에 있어서, 핍진성이란 말 압니까? 리얼리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에 부합하는 거. 개연성, 프로바빌리티, 개연성, 핍진성, 리얼리티, 이런 것에 있어서는 조그만의 조그만의 어깃장을 부리지 않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 좀 과장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사회적 약자들끼리 약점을 잡고 주도권 다툼을 하면서 결국 살해극, 그리고 부자, 박사장네 사람들 다 좀 순하고 선인들이거든요. 그런 안에 냄새 때문에 이렇게 안에 살해극을 벌렸다 하는 것은 좀 개연성이나 리얼리티의 면에 있어서 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고요. 다만 긍정적으로 보면 영화 언어에 있어서 근데 그 박사장내를 영화에서는 뭐랄까 좀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나요? 그렇죠. 영어를 갖고 쓰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좀 그 박사장내를 선생님은 선인이라고 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부자를 별로 선인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라 그러면 뭔가 그게 정당하게 벌은 돈이 아닐 것이라는 게 지금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쩜 그게 나중에 그런 걸 선 넘었다고 해서 죽여도 되는 그런 데까지 그렇게 가는 건 아닐까요? 아니요, 영화에서도 대사에 보면 부자니까 착한 거야, 구김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나도 돈이 많으면 왜 착하지 않겠느냐, 직접적으로 안에 대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안에 조롱의 대상이 되죠. 갖고 노는 것이죠. 농간을 부리는 거죠. 그런 있는데, 아무튼 또 긍정적으로 또 영화 언어는 문자 전송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찍이 보여주지 않았던 영화 언어, 영상 언어와 영화 언어는 다릅니다. 영상 언어는 이미지로 제시하는 거,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것을 언어인 것처럼 재현시키는 거, 환기시키는 거. 직접 안에 의사소통하는 것은 한계가 아닙니다. 직접 의사소통하는 것은 언어거든요. 그럼 이렇게 비언어적인 요소로 의사소통을 시도하면서 재현하고 환기시키는 거, 이런 것을 분위기를 바꾸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영상 언어로 하고, 영화 언어라는 것은 시나리오에 반영된 말과 글들,
이것이 바로 그 영화 언어인데, 영화 언어가 문자 폭탄, 문자 미사일, 뭐 그러면서 내가 저 문강이 아니라 저 갑자기 안에 북한 중앙방송 아나운서 흉내를 내는 게 참 아주 재미있는 안에 연기력을 보여주는데, 뭐 그런 것들, 완전히 문자 폭탄. 자, 전송. 김정은의 미사일 전송하듯이 전송을 해보면 너희들은 끝장이야 하면서 갑자기 안에 신분의 위치가 바뀌고, 또 그걸 또 을과 을이 다투면서 갑자기 주도권 다툼을 하고, 또 그리고 모르스 부호, 그 옛날 거 아닙니까? 모르스 부호. 모르스 부호를 해독하는 문자 음성을 재현하는 것은 새로운 영화 언어의 기법이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미장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래 영국 개념이지만 프랑스어인데, 그러니까 인물, 분장, 뭐 의상, 뭐 여러 가지 조형적인 요소들, 그것을 갖다가 내가 또 시간 개념까지 다 포함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장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put on stage, 무대 위에 배치하는 거. 원래 연극적 개념인데 영화 개념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1930년대 말에 등장해가지고 그 뒤에 훗날에 프랑스의 국민적인 영화 감독이 된 장 르누아르, 유명한 화가, 인상주의 화가 어거스트 르누아르의 타남입니다. 그 사람의 게임의 규칙이라는 영화, 1939년 영화인데, 거기 안에 프랑스 파리의 상류층 부르주아 사회의 어떤 뭐라 할까 추악한 면을 들추어내는 그런 영화인데, 자기들끼리 비밀 파티를 하는데 해골 분장 춤이 나오는데 미장센 개념을 안에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안에 강호, 기택이 깃털 장식의 인디언 코스프레가 분장이거든요.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느낌을 주는 장 르누아르 감독 영화 게임의 규칙에서 보여준 해골 분장춤과 같은 그런 안에 효과를 보이더라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점에서 봉준호적 또 미장센이 있다는 것. 저번에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를 하겠고,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은데 이야기가 두서없이 이렇게 했지만 깊이 있는 내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불로 하지 않고 우리가 기본적인 이 영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여러분과 더불어 공유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한번 여러분들 이 영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오늘 특강을 준비했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